네가 만약에 오른뺨을 맞게 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우리 아이는 좀 맞고 오는 편에 속하죠. 그것도 이렇게 한 번 맞은 게 아니고 이렇게. 과연 우리 자녀가 이런 일을 겪게 된다면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나 이제 남자분들이 친정 아빠나 그걸 맞고 오면 어떡하냐고. 애가 가서 때리는 것도 힘든데 내가 부모 양육을 잘못해서 계속 그렇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제 방식이. 나는 이제 때리지는 절대 말아라. 자녀들이 또래 사이에서 다툼을 일으켰을 때 과연 엄마인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엄마가 빨리 개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마음과 대처 방법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육아에 지친 엄마를 위한 이야기 실채널 언니도 했다의 황소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네가 만약에 오른뺨을 맞게 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이게 우리 자신의 문제라면 그렇게 살아보도록 노력을 할 텐데 과연 우리 자녀가 이런 일을 겪게 된다면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이런 주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녀들이 또래 사이에서 다툼을 일으켰을 때 과연 엄마인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그 마음과 대처 방법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MC 변호사 황소영, 부모 코칭 전문가 이다랑, 방송인 한지유. 언니도 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코칭 전문가 이다랑 씨 그리고 방송인 한지유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프닝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주제는 우리 자녀들의 또래 다툼인데요. 이 또래 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건 결국 애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들의 다툼을 보고 왔을 때 엄마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이런 얘기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나타나는 갈등 이런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엄마들이 아이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제일 첫 번째 겪는 사회적인 문제가 결국 이제 다툼인 것 같아요. 어린이집에서 내가 이제 가장 단적인 예가 맞고 왔다. 그럼 정말 막 속이 뒤집어지잖아요. 뭐 왼뺨은커녕 너는 왜 못 때렸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이제 아이가 처음 싸우고 들어왔을 때 내 느낌이 어땠는지부터 한번 나눠볼까 싶어요. 지우 씨부터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네, 저는 이제 첫째가 맞고 오기 시작한 거는 때리는 편이 아니라서 항상 맞고 오거든요. 어린이집에서 이제 한번 맞아서 이렇게 얼굴 다 흉터가 났어요. 그때는 첫째고 처음 맞은 거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그 이후로 바꾼 아예? 네, 아예 바꿨어요. 이거는 어린이집이 아니다. 얘네를 보호하지 못하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약간 잘 이제 관리가 돼가지고 애가 초등학교를 갔는데 뺨을 맞고 온 거예요. 친구한테요? 네. 그것도 이렇게 한 번 맞은 게 아니고 이렇게. 근데 지금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아니지. 너무 저녁에 막 떨리면서 잠이 안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육아를 참아라, 때리지 말아라, 맞아도 하지 마, 먼저 말을 해라 이랬던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맞았으면 너도 한 대라도 때리고 왔으면 속상하지 않을 텐데 한 대도 못 때리고 뺨을 그냥 이렇게 맞고 엄마 나 맞았어. 그렇게 하고 선생님한테 가서 제가 나 때렸어요. 뭐 이런 표현 정도만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제 방식이. 나는 이제 때리지는 절대 말아라. 손을 잡고 꽉 잡고 소리를 쳐라. 아니면 뭐 하지 마라. 막 이러면서 하는데 이렇게 과연 잘 가르친 건가? 네. 근데 또 맞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 웃으면서, 왜냐면 그냥,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얘가 이제 많이 맞다 보니까, 이제 얘도 자기
엄마가 때리지 말라고 해도 약간 이제 방어하려고 방어 능력이 생기는. 방어 능력이 조금 생긴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는. 때리라고 네.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막고 있으라고 하면 또 속 뒤집히고 이러는 것 같은데 다랑 씨 아이는 저 지우 씨 아이보다는 좀 어리니까 그죠. 좀 다툼의 양상이 좀 다르죠? 그죠. 이제 뭐 5살 정도 됐으니까요. 근데 저희 아이도 이게 5살만 돼도요. 교실 안에서 정치적인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기들끼리 힘나지가, 높낮이가 있고요. 근데 우리 아이는 좀 맞고 오는 편에 속하죠. 둘 다. 네. 근데 사실 아주 어릴 때는 좀 때리는 행동을 했어가지고요. 그 부분을 또 이제 고쳐나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기질은 맞는 스타일이에요. 잘 얘기 못하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마음이 너무 공감이 돼요. 사실 어떨 땐 좀 얘가 남자답게 때렸으면 좋겠기도 하고 이 상태로 사실은 초등학교 갔을 때 얘가 계속 이러면 어떡하나. 잘할 수 있을까? 네, 그 부분이 걱정되고 또 사실 저는 약간 평정심이 있는데 주변에서 남편이나 이제 남자분들이 뭐 친정아빠나 그걸 맞고 오면 어떡하냐고 넌 더 많이 때려줘야지 이런 얘기를 하면 중간에서 제가 그 중심을 잡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지금 두 분은 다 이제 맞고 오는 아이들의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때리고 오는 부모의 또 그 입장이 되면 그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본인이 때렸으면 가서 사과라도 할 텐데 아이를 위해서 사과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제 지인의 경우는 아들이 이제 어린이집에서 자꾸 친구를 때리니까 선생님이 부모님을 불러서 아이가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중의 충격을 받은 거죠. 애가 가서 때리는 것도 힘든데 내가 부모 양육을 잘못해서 내 사랑이 부족해서 애가 이런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까지 들었으니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집은 뭐 결국 자라면서 문제 행동은 많이 고쳐졌는데 근데 정말 그래요? 부모가 잘못 키워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 질문 정말 많이 받아요. 네. 근데 아이가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에는 무슨 연령에 따라서도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지만요. 그래요. 그런 이유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폭력적인 행동을 많이 하거나 이런 경우에 모방을 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요. 또 아이가 외로운 경우에 자기의 그런 욕구를 그런 식으로 강렬한 방법으로 풀어서 부모의 주의 집중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요. 근데 이제 다 그렇게 해석할 수만은 없는 게요. 또 그게 전부도 아니고. 그럼요. 이 대개의 경우에는 공격성을 부린다는 게 뭐냐면 내가 진짜 원하고 갖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걸 내가 이제 좋은 방식으로 취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스킬의 부족인데 맞는 아이든 때리는 아이든요. 어떤 면에선 자기의 욕구를 이제 제대로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둘 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공격적인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걸 내가 더 이렇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외에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시간을 갖고 가르치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문제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야 모르니까 그냥 냅두자 이건 아니지만 반드시 이 아이의 어떤 정서적인 문제와 꼭 그렇게 결합해서 생각해 볼 것만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양육을 할 것인지를 이제 결국 다시 자신의 양육 스타일을 돌아봐야 할 것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좀 중요하면서도 조심해야 될 부분 본인의 죄책감을 좀 덜어내는 것이 아닌가. 대부분의 경우 죄책감을 되게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특별히 때리는 아이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제가 이 정리를 좀 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일단 아이들이 공격적인 아이들 좀 조심성 있는 아이들 이렇게 조금 나눠서 아이들이 좀 공격적이라고 생각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금 얘가 조심스럽고 말하자면 좀 소심한 아이일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사례를 좀 나눠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공격적인 아이가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가르치는 게 좋은지부터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혹시 둘째는 조금 강하게 취한다고 했잖아요. 네, 둘째 할 때도 어떻게 하세요? 둘째는 이제 형아가 있다 보니까 근데 얘도 이제 제가 양육하는 스타일이 그런가 봐요. 약간 뭐 형아가 막 싸우다가 둘이 싸우다가 엄마한테 혼낼 것 같으면 형아가 혼낼 것 같으면 막 자기 걸 막 줘요. 뭐 때문에 싸웠는데 그것 때문에 혼낼 것 같으면 막 계속 양보를 하는 거예요 형한테. 그래갖고 약간 양육 스타일이 제가 그러면은 조금 둘 다 그렇게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둘째도 취하는 스타일은 아니군요. 네.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몸의 언어를 쓰는 거에 굉장히 익숙한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일단 살펴볼 때 내 양육 태도를 먼저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엄마나 아빠 중에 이제 어떤 갈등 상황이 됐을 때 화를 먼저 내거나 몸이 먼저 나가는 스타일이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사실 모방도 어느 정도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가 사실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자꾸 먼저 공격적인 행동을 취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일단 첫째는 이 아이가 의사소통 능력이 분명한지를 한번 보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언어로서 내가 원하는 걸 제대로 표현할 줄 아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더 편한 몸을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때리면 안 돼. 네가 원한다고 때리면 안 돼 라고 얘기하면요.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은 이렇게 되는 그렇지, 경우가 뭔가 있어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나 근데 원하는 거 가져야 되는데 나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이 뒤에 것을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놓칠 때가 되게 그렇죠. 많아요. 네. 두 번째는요. 공격적인 아이들이요. 낙인 받기가 되게 쉬워요. 한 번 때리면 계속 때린다고 이제 그렇죠.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잘 보면요. 굉장히 억울해요. 이렇게 일단 나쁜 애는 계속 나쁜 애가 되는 계속 거잖아요. 나쁘네. 그래서 이제 같이 있는데요. 하다가 우는 소리가 났어요. 그럼 가면요. 모든 사람이 동시에 그 아이를 쳐다본단 말이에요. 아이가 그걸 느껴요. 그리고 심지어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봐야 되는 상황에서도 그 아이 이름 부르면서 무슨 일을 했어?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첫째랑 둘째 중에도 조금 더 공격적인 아이한테 우리가 시선이 먼저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걸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내적으로 어차피 내가 문제지 뭐. 난 늘 이런 식이지 뭐. 이러면서 이 공격성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이제 놓치고 자존감까지 깎아먹는 경우가 많은데 자존감이 낮아질수록 더 또 이제 몸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계속 이제 순환을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공격적인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요. 그 때린 행동에 대해서 일단 안 된다고 제지하는 건 맞지만 실은 얘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한번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갖고 싶었는데 누가 이걸 탁 가져가서 열받아서 탁 때렸다고 치면 사실 내가 갖고 있었는데 남이 가져간 거에 대해서 화가 난 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가 그게 뺏겨서 화가 났구나. 여기까지는 인정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얘가 느끼는 욕구와 행동은 분리해가지고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의 입장에서는 뭐가 안 된다는 그럼 난 거야. 어떻게 난 이렇게 어떡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나쁘다는 거지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는 사실은 이 소통 능력을 부모와도 소통하면서 이걸 가져다가 친구한테 쓰거든요. 근데 엄마가 일방적으로 얘를 이제 억압하기 시작하면은 일반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모델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몇 가지 지금 좀 의문이 좀 드는 게 있는데 네. 뭐 그건 조금 이따 여쭤보도록 하고 그 지금 지우 씨 아이 같은 경우는 소심해서 좀 맞는 편이잖아요. 아니, 성격은 활발한데 그런 상황에 뭐 이렇게 뭐 싸우는 상황이 있으면 뒷짐을 약간 지고 자기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너 왜 안 때렸니? 그러면 왜 안 때렸니? 그러니까 친구한테 왜 맞고만 있으니까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가. 먼저 그게 있어서 개념이. 네, 그게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빠가 너무 애가 맞고 오니까 남자애한테 맞고 오니까 속상하잖아요. 그래 너 누가 친구가 널 때리면 너도 때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러면 내가 아니야 때리지 말고 손을 잡고 안 돼 얘기를 하거나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거나 그렇게 해야지 때리면 안 돼 이렇게 계속 교육을 하다가 너무 맞고 오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말하는 대로 해 내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엄마 그건 나쁜 행동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누군가를 때린다는 것 자체가 되게 나쁜 행동이라는 걸 이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으면 친구가 나를 때려도 좀 부들부들 떨린대요. 자기도 참으려고. 근데 참는 거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맞고 오는 아이가 있을 때 때려라 이거는 솔직히 하면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래 잘하고 있어 그래서 맞아 솔직히 또 무리가 있네요. 그거 잘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렇게 나이가 조금 든 경우 이미 도덕적인 관점이 생기면서 지금 도덕적으로 옳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연령이고요. 사실 이 아이들이 이미 어릴 때부터 누군가가 내 걸 가져가도 그냥 머뭇머뭇 가만히 있다가 엄마한테 와서 울거나 이런 경우들이 이제 있다가 연장선상으로 가는 경우도 보통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참는 아이들
아이들이 뭐 도덕적으로 더 강한 것도 있겠지만서도요.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이런 거에 더 민감한 아이들일 확률도 되게 높아요. 공감을 하는.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까지 이제 계산이 되니까 그런 돌발적인 행동, 평균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억제하는 성향이 되게 높은 거죠. 근데 그 억제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본인 내부의 스트레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해소를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하는 엄마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엄마가 아이와 대화하는 패턴이나 양육 태도 중에 이걸 더 억압시키는 말과 행동을 더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면 잘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아이하고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같이 놀다가 장난감 갖고 이제 싸움이 나잖아요. 같이 공동요가 같은 거 하다 보면 그러면 절대 양보 안 할 스타일의 아이가 이미 있고요. 우리 아이는 애지간하면 듣는 아이가 있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이 엄마가 이따 가서 줄게. 야, 양보하자.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근데 사실 얘가 먼저 갖고 있었냐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엄마도 급하면 사실 그 아이템을 자꾸 써먹는단 말이죠. 맞아요. 그리고 아이한테 그걸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고 그것이 너한테 참 내가 마음에 들어 하는 점이고 이런 메시지가 암묵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결국은 이게 잘못하다 보면은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는 허다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게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어느 때냐면 엄마나 아빠가 이거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혹은 맞고 나이에 이걸 참을 수가 없거나 그런데 이제 정식으로 사과를 요구했는데 그쪽 엄마나 아빠는 제대로 대응을 안 해. 그러면 이제 고소를 하기 시작하시고 뭐 학교 뭐 분쟁위원회나 뭐 이런 데로 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게 이제 덮일 수 있는 문제가 이렇게 막 커져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과연 이런 양상은 또 아이한테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생각은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 아이 싸움이 엄마 싸움이 돼서 분쟁이 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시죠? 네, 뭐 막 심각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어린 시절보다는 주로 청소년 기간에 있을 때 그런 경우가 참 많았고요. 뭐 저 뭐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도 그거 분쟁하러 가기도 하고 이제 상담, 가해자 상담, 피해자 상담했는데 저는 사실 그래서요 가능한 한 어린 시절부터 이 개입이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은 개입할 수 있는 환경 자체, 그다음에 교사와 협력할 수 있는 거리감 이런 거 자체가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은 아이가 약간 공격적이든 약간 이제 참는 성격이든 어느 정도의 성향은 이미 어릴 때부터 계속 에피소드는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유아기 때는 조금 개입하기가 그나마 쉽다는 거죠. 되게 그 개입해주신 방법이 사실은 하려면 아이 이야기도 잘 들어줘야 되고 또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아쉬울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되면 엄마가 없을 때 아이가 스스로 대처하는 게 점점 없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해준 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 조금만 땡겨서 어린 시절에 할 경우에 이제 저도 아이가 맞는다 그랬잖아요, 자주. 근데 저는 어떤 경우에서도 좀 교사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어떤 식이냐면은 제가 가서 직접 전화할 수도 있는데요. 선생님한테 먼저 전화를 해서 우리 아이가 내일 가서 제가 나한테 이제 그렇게 때리지 마라고 얘기하게 가르치려고 해요. 그렇게 사과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상황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는 놓고서 네가 갖고 싶은 거 네가 지킬 수 있어야 돼. 다시는 나한테 그렇게 때리지 마라고 내일 한번 말해보자. 처음에 잘 안 됐어요. 근데 자꾸 시도하고 또 기회를 주고 또 이제 어린이집에서 했다는 걸 나중에 연락받고서 민규야 네가 오늘 해냈다며 네가 스스로 했다며 친구가 그랬는데도 뭐 이렇게 시큰둥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래 또 너는 그렇게 말했으니까 멋있게 잘한 거야. 했다는 거 자체가. 라고 기회를 주는 거, 연습시키는 과정이거든요. 또 공격성을 부리는 아이들도요. 똑같은 관점인데 실은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분의 엄마들은요. 어린이집이랑 소통하는 거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냐면 전화가 왜 전화해서 좋은 소리 못 들어요, 맨날. 그래서 또 무슨 일이야 이러는데 실은 이 행동을 가르치기 위한 가장 좋은 파트너는 교사예요. 왜냐면 나는 그 장면에 항상 없잖아요. 그래서 실은 제가 이걸 가르치고 싶고 전 이렇게 얘기하려고 해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니면 똑같이 얘기해 주세요. 저와 똑같은 반응을 해주세요. 같은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할 경우에 효과가 더 빨리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네, 제가 딱 보기에도 그 어렸을 때부터 약간 공격성 있는 애들은 약간 커서도 조금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빨리 개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등학교 딱 들어가자마자도 엄마들 어렸을 때 유치원 때는 그랬는데 얘가 뭐 안 그런 애인데 이렇게 얘기는 못 하잖아요. 원래 조금 공격성이 있는 애들이 올라가서도 조금 그게 더 두드러지는데 그렇죠. 선생님들의 개입이 유치원보다 점점 없어지니까 그게 더 크게 부각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내 아이를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적인 고려도 할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가. 전혀 없죠. 일이 터져야 알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좀 미리 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없을까요? 근데요, 이게 사실 모든 문제가요. 학교 폭력이든 뭐든 대화를 할 수 있는 것만 안 끊겨도 방지할 수 있었던 게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엄마들은 또 아이를 딱 앞에 앉혀놓고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이들이 완전 싫어하지요. 완전 그렇죠, 싫어해요. 그렇죠. 한 5살만 넘어도 얘기 안 하려고 하거든요. 엄마들은 직접 질문해서 직접 답을 얻으려고 하는데요. 아이는 정말 신기한 게 일반적인 영역에서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관심이 있었냐를 가지고 위기 상황이 될 때 이걸 내가 공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결국 평소에 잘해야 네, 되는 일상생활에서 내가 밥 먹을 때요, 눈이라도 한번 마주치는 거. 그다음에 놀이할 때 지시하지 않고 내버려 둬주는 거. 얘기를 얘가 먼저 걸 때 내가 잠깐만 엄마 이거 좀 하고 이러면서 끊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 매번 잘할 수는 없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점수를 내는 경우가 더 많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그래서 이 아이와 동성인 부모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저도 아들을 키우면서 아들만의 세계에 대해서 제가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그 여자아이들의 복잡한 상황을요, 우린 겪어봤잖아요. 그렇죠. 아빠는 그게 잘 뭐지? 모르죠.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동성의 엄마와 대화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저는 그게 아빠와 아들인 경우에는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몸의 대화. 그래서 꼭 우리가 대화가 너 무슨 일 있니? 뭐 이렇게 해서 더 얻는 게 아니거든요. 이 아이와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안 끊기게 하는 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사소하면서도 중요한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는 사실 순간순간이 기회였고 그럼요. 순간순간이 뭐랄까요, 이렇게 영원과 바꿀 수 없는 그런 그 자원인데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사실은 오늘 주제에 참아야 할까 때려야 할까 이거는 어쩌면 우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 결국 그거 자체 본질에 좀 충실한다면 사실 이런 질문들은 다 나름의 답이 이미 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지우 씨는 오늘 도움되는 이야기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네. 우리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저번 방송부터 이렇게 눈을 바라보면서 아이 맞추는 게 좋다고 얘기를 들어서 제가 요즘에 항상 이렇게 아들 눈을 계속 지그시 바라보는데 우리 엄마가 왜 이래요? 그 전에는 얘가 너무 날 이제 막 활발하고 힘도 세고 그러니까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너무 그 눈빛을 보니까 사랑스럽다. 얘가 되게 사랑스럽고 이런 게 사랑이 펌프질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좋은 대표님이 옆에 있어서 바로바로 물어볼 수도 있고 너무 좋고요. 이제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아이 너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엄마의 모습부터 내 모습부터 뒤돌아봐서 나를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대표님 그렇다고 해서 뭐 또 부모가 또 그렇게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누가 완전할 수 있겠어요. 사실 뭐 저도 오늘 평소보다 말을 좀 많이 했는데요. 그런 이제 엄마인 저 자신도 완벽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육아의 문제를 너무 특별하게 이렇게 꼭 참는 거와 때리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언제나 정답은 없고 관계 안에서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항상 그때그때 내리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나도 엄마도 이 상황에서 최선을 선택하는 거죠. 근데 내가 이 가정에서 얼마나 고민하고 노력하고 아이의 입장을 한 번이라도 더 취해줬느냐 그냥 아주 작은 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뭐 학력이니 뭐니 이런 거 다
넘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관계력이더라고요.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고 이 관계를 어디까지 유지하고 또 얼마나 건강하게 갖고 갈 수 있는지 이 힘을 길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육아할 때 이제 아이들을 기를 때 그 생각을 하는데 그럼 관계력이 뭘까? 그럼 결국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가장 이 아이 관계의 시초이자 원형인 것 같다는 생각에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관계를 맺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는 그런 결론이 나네요. 우리에게는 순간순간이라는 귀중한 자원이 있다. 그걸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주제 조금 무거울 수도 있었는데 어떤 생각하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들으시면서 각자 결론을 좀 달리 내리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침 얻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정보, 다른 이야기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쁜 아기 사진과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육아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꺼번에 구비할 수 있게 해주는 최고의 육아 도우미.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단짝 친구라서 솔직히 이거 주제가 딱 나오니까요 찔려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엄마들이 외부 세계와 소통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느 순간 육아의 적이 되기도 하죠. 위험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이제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에 너 이거 하면 내가 10분 보여줄게 하면 진짜 너무 빨리 하는 거. 언제, 얼만큼, 어느 정도까지. 사실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안 보게 하는 것 이상으로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했을 때 절제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